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정부 스스로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렸습니다만 금리가 높고 부채는 많고 경기는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이 호황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지간한 로펌들, 변호사들 호황이라고 합니다. 조사, 감사, 수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많이 늘었다는 것이죠. 한 변호사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보통 진보 정권에서는 주로 규제 강화를 해서 기업들 고객이 느니까 로펌들 매출이 늘었었고, 반대로 보수 정권에서는 주로 규제 완화를 하니까 기업들 고객이 줄어서 매출도 줄었다고요. 그런데 이번 정권은 참 특이하다. 이번 정부는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조사, 감사, 수사를 많이 하는 이유가 설마 법조 카르텔의 이익을 위해서인 것은 아닐 테고, 조사, 감사, 수사를 할 만해서 하는 걸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다 좋습니다. 조사, 감사, 수사 할 건 해야겠죠. 그러나 경세, 재민, 세상을 잘 경영하고 국민도 잘 구제해서 경제가 좀 좋아지도록 하는 게 정치의 근본임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조사, 감사, 수사만 하지 말고 정치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발합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고요. 최경영의 최강시사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콩어플 무료고요.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의견 보내주시는 분들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전화 받으시면 최경영의 최강시사 잘 듣고 있다고 말씀 좀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최강시사에서는 박치기왕, 김재원,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 만나보고요. 뉴스는 쉽니다. 3부 터사 확장판으로 준비했습니다. 실시간 고민 상담도 진행하니까요. 고민 있으신 분들, 궁금하다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의 심리, 네, 이런 것도 물어봐 주셔도 됩니다. 내 상사 왜 저럴까? 예, 이런 거, 우리 부장님, 우리 상무님 왜 저래요? 예, 이런 거 물어봐 주셔도 돼요. 다양한 의견 많이 남겨주십시오.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언박싱. 네, 오늘은 뉴스 언박싱 확장판이 있는 날입니다. 민동기 기자, 김민하 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0992님이 최강시사 오프닝 멘트 들으려고 드라이도 멈추고 있어요. 오늘도 확장판 기대합니다. 아자아자! 예, 0232님, 이 시대 최고의 시사방송이자 이익이 되는 최강시사 방송 매일 듣습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청취율 전화에 강추합시다. 이렇게 고마운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화를 내면서 백지화 중단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네, 예비 예. 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국책 사업을 직권으로 중단을 시켰는데요. 예. 언론들의 해석을 보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을 원천 차단을 하고 사업 중단 책임을 야당 탓으로 돌리면서 비판 여론을 좀 돌파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원희룡 장관이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격한 표현을 썼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원인을 제거하겠다, 이런 표현도 썼고, 이 도로가 정말 필요하고 최종 노선을 정할 게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해라. 그리고 만약 김건희 여사 땅과 관련해서 청탁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 그리고 이제 브리핑 마치고 퇴장을 하면서요,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을 걸고 한판 붙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국민의힘도 조금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한 인사가 오늘 일부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원래 당정협의회가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한 가짜뉴스 대응이 주제였는데 사업 백지화는 비공개 당정회의 때도 논의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과는 좀 긴밀한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한겨레 기자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백지화 결정을 모를 수는 없다. 다만 원 장관 발언을 보면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얘기한 것 같다. 앞으로의 진행 과정은 좀 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에 대해서 한겨레는 원희룡 장관을 앞세워서 사업 자체를 뒤집는 강수를 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책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장관 돈은 아니잖아요.
장관 마음은 아니고. 네. 예, 장관이 직권으로 이거를 뭐 취소할 수 있느냐라는 논란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고 국회가 있고 뭐 제대로 된 행정이라는 게 이제까지 존재해왔기 때문에 AB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들 다 했을 것이고 기존안이 있고 변경안이 있고 그러면 기존안을 고수를 못하고 변경안으로 했을 때 강상면 쪽으로 갔을 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타당한 이유, 그렇죠. 정책적인 이유 그거를 말하든지 아니면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해서 기존안으로 가든지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 그렇습니다. 돈입니까 이게 뭐 고속도로 한 1조 정도 놓는 게 본인 돈이에요? 본인 돈을 마음대로 쓰거나 말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장관은 어제 화를 냈습니다. 네. 제가 납세자로서 화가 나는데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원희룡 장관이 이것이 좀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을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 이래서 어공이 있는 것이다. 늘공들이 모르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 이러한 이제 오해를 사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정이 모여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의 의혹 제기, 그 다음에 언론의 일부 의혹 제기 가짜 뉴스기 때문에 이것을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 자리에서는 또 원희룡 장관이 이거 백지화합시다라고 얘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끝나고 나서 이제 이 가짜뉴스 대응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제 이 얘기를 해서 다들 당혹스러웠다 이건데 오늘 조선일보를 봤는데 조선일보 일면 기사 제목이 그렇습니다. 극단적 정쟁이 고속도로까지 없앴다 뭐 이런 건데 극단적 정쟁이 되기 앞서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은 정쟁을 하기만 하면 고속도로를 장관이 마음대로 없앨 수 있다는 거는 비상식적인 거죠. 그렇죠. 정쟁에 앞서서 네. 이러한 이 조치가 이상하다라는 것은 조선일보와 같은 그러한 이제 다소 이제 지금 정권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보는 신문도 일부 인정하는 바예요. 왜냐하면 또 사설을 봤는데 이러한 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없으면 지금 그러니까 이 국토부가 볼 때 문제가 없는데 가짜뉴스고 뭐 이런 거라면 이런 문제가 날파리들이 와갖고 하는 거라면은 기존 뭐 변경안을 그냥 하면 돼요. 그렇죠. 국민 설득하면 돼요. 변경안 대로 강상면까지 꼭 가야 된다. 이유는 이런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변경한 대로 이제 하면 된다 이렇게 쓰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원안대로 하면 된다 그러면 원래 이제 애초에 이 의도했던 양서면으로 하면 된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그러니까 양서면으로 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대로 하는 게 이상하다라는 거는 네. 누가 들어도 의심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 주는 것이 우선인데 그런 설명은 없이 갑자기 이렇게 의혹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취소할 거면은 그 이외에 그럼 다른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의혹이라는 그렇죠. 건 늘 언론이 제기하고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게 일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역할인데 그런 게 제기될 때마다 뭐 다 없애는 겁니까? 예를 들면 은행들이 뭐 예를 들면은 뭐 나눠 먹게 하고 있다 이런 거 제기되면 그건 없애는 것이고 보조금이 예를 들면은 이게 줄줄 새고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면 그것도 없애는 것이고 검찰이 특활비를 엉망으로 쓰고 있다라고 그러면 특활비도 없애는 것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것만 그렇게 하느냐에 대해서 그러면 오히려 의혹이 커진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양평 같은 곳은 그 대통령의 장모가 거기서 사업을 해가지고 사실 땅 장사를 해서 그렇죠. 시행을 한 다음에 네. 땅을 개발을 해서 그걸 아파트 부지로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많은 논란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걸 그 특혜성이 굉장히 짙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언론의 의혹 제기가요. 좀 저는 합리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제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KBS가 또 어제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그 고속도로 노선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예. 김건희 여사 가족의 부동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또 KBS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29필지가 확인이 됐어요. 29필지? 그러니까 이게 재산 공개 때 한 12개 정도 필지가 이제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예. 17개 필지가 더 확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면적으로 따지면 예. 축구장 5개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로 지금 종점 노선이 변경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 안은.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의혹을 가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땅이 거기에 이제 왜 있느냐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가 왜 이렇게 되느냐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국토부는 이런 주장을 어제 하루 종일 했어요. 뭐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도 방송 나와서 그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고속도로 종점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은 그건 결국 기존 고속도로에다가 연결을 하는 JCT이기 때문에 JC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차가 나올 수는 없으니
거기에 그걸 연결했다고 해서 그 주변에 땅값이 오르는 거는 뭐 이 아닌 주장이다, 맞지 않는 주장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부분에 IC가 있습니다. 남양평 IC가 2016년에가 거기 이미 개발이 돼 있고요. 그리고 JCT 주변에 신도시가 생기는 경우는 우리 그 도시개발사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판교랄지 동탄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JCT예요. JCT이고 바로 남양평 IC가 옆에 있고 뭐 이렇게 되면은 뭐 다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나들목도 있고 JCT도 있고. 그리고 이제 네. 원래 안 해도 물론 다 얘기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원래 안 해도 이제 IC를 하나 더 만드는 게 있고 네. 그리고 잘 보면은 그렇게 중부 내륙으로 연결을 해서 JCT 만든 다음에 남양평 IC로 빠지는 이 경로를 이제 상정을 하면 소위 말하는 서울 강남에서 하남 통과해 가지고 그렇게 가서 양평에 있는 그 바로 거기서 나와 가지고 강 건너면은 거기가 공흥지구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어쨌든 주택단지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지는 거고. 그 공흥지구 아파트 지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 네. 의혹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지금 이제 필지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은 그 공흥지구와 연관돼서 그 앞에 있는 거거든요. 네. 이 필지들이. 그러면은 향후에 공흥지구가 거기 있으니까는 추가로 그 옆에도 뭐 개발이 된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이게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는 상당히 의심해 볼 만해서 중간에 JCT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거 일부만 갖고 얘기하는 거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희룡 장관도 어제 얘기했는데 여기에 갖고 있는 땅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선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근방에 이제 이 김 씨들이 많이 사나 봐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최은순 씨가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되는 최은순 씨가 거기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거기에 갖고 있던 선산이나 이런 것들 불려받아서 갖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취지인 건데 근데 그 땅이 선산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KBS가 보도한 그리고 KBS뿐만이 아니고 다른 언론도 뭐 JTBC라든가 같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그 부동산 개발회사 있지 않습니까? 가족회사. 네, 가족회사. 그 가족회사 명의로 된 땅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그렇죠. 가족회사가 선산이나 뭐 이런 걸 소유했겠습니까? 그 개발하려고 소유한 땅인 건데 이런 걸 종합을 해보면 의심을 안 할 수 없는 구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뭐 명확하게 해주던가 아니면 이거 정말 원희룡 장관의 애초 얘기대로 이게 이런 줄 모르고 했는데 이게 오해 소지가 있네요. 이거 뭐 나중에 수사를 하든가 조사를 해보든가 하더라도 원안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렇지. 이게 그렇게 하면 되는 이게 거예요. 합리적이지. 그게 합리적이죠. 예. 이렇게 화를 내는 건 결국 뭐냐. 그 어떤 사업에 있어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에 의혹이 제기됐다는 만으로 이렇게 없애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없애가지고 제일 그러면 이 논란으로부터 의혹으로부터 빠져나가기 좋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토부 장관은 그 처가 일가를 위해서 지금 일종의 이제 육탄 방어에 나선 거냐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 출신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정무적 감각이 상당하다라고 평가를 받아온 원희룡 장관은 왜 이렇게 하느냐 이유가 뭐냐 그 생각 안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 양평고속도로 백지화와 관련해서 주민들 반발은 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조성혜님도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양평에 사시는 것 같은데 양평 국민입니다. 주말이면 양평 밖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말씀하시는 양평에 사시는 분들 사실은 KBS에도 있는데 이런 말씀하시는 아예 나올 생각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예. 주말에 두물머리 한번 가보시려고 하신 분들은 예.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저도 여러 번 방향을 돌렸던 적이 있거든요. 너무 막혀서. 너무 막혀가지고요. 예. 아예 차가 꿈쩍을 안 해요. 부근에서. 근데 네. 되게 아름답기는 하죠. 그렇습니다. 그쪽에 예. 두물머리나 이쪽이. 저는 고속도로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애초에 있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고속도로도 사실 경제성 논리로 하면은 경제성이 보장이 안 된다라는 게 그간이 이게 15년 된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15년 동안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이게 탈락을 한 아닌데 지난 정부에서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비타당성 조사 경제성만 따지지 말고 이런 지역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 같이 고려해 가지고 판단해라 이렇게 기준을 좀 바꿨잖아요. 그게 그때도 이제 그러면 예타를 무력화시킨다 이런 얘기 많았는데 그 결과로 어쨌든 가능하게 된 안이 지금 양서면에 연결하는 그 안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두물머리 거기가 초입이거든요. 그렇죠. 예. 두물머리 교통정체 해소한다고 하는. 근데 지금 이렇게 바꾸면은 비용도 더 들고 이 길이도 늘어나고 그럼 이걸 기준으로 예비타당성 조사해 봤을 때 또 통과할 거냐. 지난번에 간신히 통과한 것인데 그것도 장담하기 어려운 겁니다. 사실 물론 국토부는 통과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할 거예요. 이런저런 경제적인 뭐 그게 더 편익이 많아진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서 하지만 그렇게 할 거면은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도 따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죠. 그럼 차이가 있으면. 근데 지금 안 그러고 그냥 바꾼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의혹이 커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다음 주에 나토 정상회의를 참석하고요. 10일부터 15일까지 4박
5박 6일 동안 이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차례로 방문을 하는데요. 뭐 폴란드 같은 경우는 국빈 방문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토 정상회의가 이제 주목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인데요. 일단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일정은 일본 정부와 조율 중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회담에서 양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기자들에게 한 얘기는 이렇습니다. 일본 총리는 자국민 건강과 안전, 주변 가까운 이웃들과의 신뢰라든가 우려 해소 방안으로 모든 일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 입장과 원칙이란 전제하에서 좀 말씀을 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그러니까 원칙적인 얘기를 한다고 지금 뭐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죠. 예. 하지만 어찌됐든 기시다 총리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양해를 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했을 때 윤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가가 상당히 좀 초미의 관심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정상 간의 대화라는 거는 뭐 다 이제 좀 뭐랄까요.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하는 게 외교적 관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자리에서 기시다 우미오 총리가 우리 후쿠시마 오염수 내일부터 방류할 테니까 동의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럽시다랄지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는 안 되는 것이고 뭔가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무슨 말을 기시다 우미오 총리가 하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원칙론 그러니까 의 어떤 정확하게 100% 어떤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 확인되지 않으면 우린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그건 이심전심 한 거다라고 이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돌아가서 이제 일본 언론이나 이런 데 설명하고 뭐 이런 구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렇죠. 예. 이 대화에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의미가 있다라고 일본은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의 태도나 이런 것들도 일부 언론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명하면서 처리수라고 그랬거든요. 처리수라고 그래갖고 지적을 하니까는 이 용어로 바꿨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처리수라고 얘기하는 것도 일부 이제 일본의 입장에 상당히 뭐 이 기울어져서 일본과의 대화를 하면서 나오게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뭐 사람이 말실수할 수도 있고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말이니까 그걸 가지고 뭐 크게 부풀리기는 어렵다라고 보지만 언론에서 그런 지적을 할 때는 그 말 하나 갖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네. 지금까지 맥락이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그래온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상회담도 정상회담이지만 지금 또 오늘 이 IAEA 보고서에 대한 우리 정부 나름의 결과가 또 공개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측 검토 보고서도 나오고. 그렇죠. 예. 면밀하게 과학적으로 어디까지나 과학적으로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는 그러한 안으로 얘기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오염수 관련해서 방류 반대하는 밤샘 농성을 돌입했고요. 어제 저녁 7시부터 1박 2일 동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를 위한 밤샘 농성에 돌입을 했는데요. 의원들이 이제 로텐도홀에서 10분씩 돌아가면서 릴레이 필리버스터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7시간을 왜 설정을 했냐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원자로가 냉각 기능을 잃어버리고 이른바 그 멜트다운 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17시간이거든요. 네. 그걸 이제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오염수 반대 연설을 했는데 오늘 일부 언론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 지나니까 뭐 의원들이 조금씩 없어지더라. 뭐 이렇게 또 좀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로하신 분들도 많고 밤샘 농성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니 쉽지 않겠죠. 해놓고 본인의 의원회관 사무실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뭐 그런 경우? 그럴 수도 있고 이게 그래서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자정쯤에는 그냥 중단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정쯤에는 중단이 됐다. 그렇죠. 그래서 멜트다운도 그러면 17시간 못하고 딱 중단이 됐네. 한 3-4시간 하다가. 그래서 릴레이로 이제 새벽에 이 조를 짜가지고 새벽에 왔고 릴레이를 하자 그랬는데 그 결정을 하고 나서도 어떤 의원이 돌아가면서 난 못 오는데 이러고 갔다 뭐 이렇게 보도를 해놨는데 이런 거 하려면 민주당은 좀 제대로 하든지 뭐 의사표시를 제대로 하든지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쉬워하는 걸로 보이지 않겠어요?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얼마만큼의 어떤 절박함이 있느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절박함이라는 게 어떤 절박함이냐? 후쿠시마 오염수가 오면 우리가 다 죽는다 이게 아니라 이러한 논란 때문에 우리 어민들 피해도 있고. 그러니까 어민들 피해라는 게 민주당이 괴담을 유포해서 그렇다라고 뭐 하는 주장도 있지만 그렇다기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앞으로 이제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가 정책을 집행해 가야 되는 것인데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그러면 국민 안전을 조금 더 제고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뭐 다른 데도 아니에요. 로텐도홀에 아마 뭐 에어컨도 나올 것 같은데. 거기 17시간 앉아 있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일부 언론이 보던 사진을 보면은요. 좀 시간이 지난 뒤에 사진을 찍힌 걸 보니까 실제로 많이 좀 비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약간 진정성에 조금 의문이 좀 표시될 수밖에 그리고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느꼈어요. 그러니까 뉴스타파가 어제 왜 검찰의 특수활동비랄지 뭐 이런 것들 조목조목 지적을 했잖아요. 네. 나중에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 굉장히 좀 좋아하겠죠. 그러나 민주당의 검사 출신 의원들 굉장히 많은데 많죠. 거의 말하는 걸 못 들어봤어요. 관련해 가지고. 관련해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했을 때는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집행했다든가 어떻게 받았다든가 아니면 다 술을 마셨다든가 예? 매일 소고기를 우리는 먹었다든가 그러지 않았겠죠. 네, 수사 활동을 아니면 위해서 초밥을 뭐 섞었나? 수사 활동을 위해서 지출을 했겠죠. 특수활동을 네. 위해서 지출했을 수도 있겠죠. 네. 참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이해되지가 않아요. 예. 정말 민생을 정말 살피고 있는 건지 국민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 건지 여야가 날씨 교통정보 듣고 와서 뉴스 언박싱 확장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에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반면 충청 이남엔 다시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제주도와 전남 해안의 비가 오전 중 그밖에 남부지방, 충청권 남부까지 확대할 텐데요. 내일 오전까지 남부에 최대 100mm, 남해안과 제주도는 일요일 아침까지 150mm 이상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곳곳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 기온 서울과 춘천이 33도로 어제보다 높겠고요. 대전은 28도, 광주 25도, 부산 24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오후엔 경기 남동 내륙과 강원 남부에 일요일부터는 전국에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25.1도입니다. 날씨 정보 박다효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승미 씨입니다. 4시의 교통정보입니다. 상주 영천고속도로 영천 방향으로 블로터널 부근 산사태로 인한 도로 복구 작업으로 도계나들목에서 군위분기점 구간 전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 상주 방향 블로터널 부근 1차로도 차단이 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출근 정체로 북천안과 기흥, 양재에서 반포까지 막힙니다. 제2경인고속도로는 성남 방향으로 안현분기점에서 광명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뉴스 언박싱 확장판 이어가겠습니다. 민동기 기자, 김민아 시사평론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6094님 출근할 때 아침마다 잘 듣고 있습니다. 김민아 평론가, 민동기 기자와의 케미가 장난이 아니네요. 7098님 청취율 조사가 저한테는 한 번도 오지 않습니다. 전화가 온다면 단연코 최경영의 최강시사 화이팅! 1,500명 안에 꼭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1,500명밖에 안 해요.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걸리기가. 그 정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측 그 검토서는 오늘 공개하기로 한 거고요. 네. 그거 잠깐만 소개하고 다음 뉴스로 이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뭐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자체 과학기술적 평가하고요. IAEA 최종 보고서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를 하는데 일본에 제안할 정부 입장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어제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이 1일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인데 지난 2년 동안 정부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노력한 결실을 보고하는 그런 자리라고 했고요. 아마 오늘 발표를 한다라고 하니까 어떤 내용이 담길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어느 정도 뭐 그런데 예상 가능한 수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아일보가 뭐 취재했다고 이제 일부 내용을 이제 일부 문장으로 썼는데 원론적인 얘기일 것이다. 그래서 일본의 오염수 정화 방식 등이 기술적으로 크게 문제 없고 오염수 방류가 국제 안전 기준 등에도 부합한다는 평가 결과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언론의 보도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일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그리고 일본에 제안할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설명했거든요. 일본에 제안할 내용이라는 게 그러면 앞으로 추가 검증을 하자든지 그렇죠. 가치모를 확인하자든지 뭐 이런 것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제안 내용으로라도 좀 더 근본적이고 좀 더 폭넓게 이 상황을 어떻게 왜냐하면 방류는 지금 제가 뭐 저의 개인 의견은 방류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만 정부는 지금 굳이 그거에 대해서 막지 않을 태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그럼 엄밀하게 그리고 얼마나 더 근본적으로 이 문제들을 검증해 나갈 것인지가 실제적으로 실효적으로 담기는 그런 이 제안을 하기 바란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금고가 연체율이 좀 높나 봅니다. 위기설이 지금 계속 나오니까요. 어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범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금고가 부실에 빠져 인근 금고와 합병이 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이 된다. 그리고 예적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해도 합병한 금고에서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 예. 상당히 좀 총력 대응에 나선 그런 모습입니다. 네, 합병한 금고 지점으로 사람들이 몰려가서 맞습니다. 뭐 예금 인출을 하려고 하니까 혹시 미국 같은 뱅크런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네. 정부 차원에서 지금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책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달 1일에서 7일 사이에 중도 해지한 예적금을 만약에 14일까지 다시 예치를 하면 예. 애초 계약했던 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한다. 뭐 이런 내용도 발표를 했거든요. 정부가 보장하겠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사태의 기저에는 이 부동산 대출 등의 부실화로 인한 건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불씨가 쉽게 꺼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합병이 어려운 금고 같은 경우에는 뭐 중앙회라든가 정부로부터 돈을 빌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부실화 정도가 만약에 심하면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 이런 의문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행안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약 1,300곳 중 가운데 연체율이 10%가 넘는 곳이 최소 한 30곳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입니다만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거나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과연 이 금고에서 돈을 추가로 빌리는 게 가능한가 또 이런 의문도 듭니다. 그렇죠. 네. 예. 지금 이제 언론이 지적하는 바는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금감원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현행 이제 행안부가 감독 권한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원래 그쪽 소속이에요. 여기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번에도 이제 드러난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왜냐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또 저축은행 연체율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특성이 또 있는 것이죠. 예. 이게 시중은행하고 소위 말하는 이쪽하고는 다를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것도 한번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안의 특성도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일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개별 사안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새마을금고 경영진이 2018년부터 과도하게 PF 대출이나 이런 것들에 그렇죠. 좀 힘을 실어왔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그리고 PF 대출이라는 거에 대한 성격의 특성상 중간에 이제 뭐 제가 이제 좀 시중의 용어로 하면 장난치고 이러면 거기서 비리 발생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것 때문에 임원들이 막 이렇게 논란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게 이 문제가 지금 말씀 좀 하시겠지만 경제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일부 이제 뭐 풍선 효과라는 풍선 효과 또는 여기서 이제 일어난 특성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 관리 감독을 잘 하고 부실을 사전에 막는 걸로 충분히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종의 경영 실패라든가 이런 것들의 영향이 일부라도 있다고 하면은 그건 일종의 다른 어떤 수술칼을 들이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전에 이미 보도가 됐고 논란이 됐는데 이게 방치됐냐 이런 지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면밀하게 이런 결국 그런 것 때문에 손해 보는 거는 이 예금하신 분들이 손해를 보는 게 가장 우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것도 다 예금보험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하는 게 있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더 많은 노력들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만기 연장을 하면서 이렇게 지난번에 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가장 걱정되는 거는 우리가 착시를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수도권이나 이런 데가 요새 좀 분양이 잘 됐거든요. 분양 경쟁률도 높았고 그리고 분양가도 꽤 높은데 수도권인데 막 10억, 12억 뭐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할 수도 있는데 지방의 분양시장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걸려있는 부동산 PF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랄지 저축은행은 큰 시중은행이나 증권사 큰 증권사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자면 그 먹다 남은 사업장 그러니까 꼭 굳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은 사업장들에 들어가서 대출을 하거나 브릿지론을 하거나 PF를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성 평가뿐만이 아니고 시장 자체가 그렇게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서 거기에서 그러면 그렇죠. 이제 건설사들 중소건설사들까지 다 문제가 되거든요. 이번에 GS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심각하죠. 순살자입니까? 네. 그래가지고 철근 때문에 철근이 없어서. 네, 철근 그것도 사실은 부동산 PF를 대출을 막을 수 있겠냐 없겠냐. GS건설 같은 경우도 그 사업장 하나가 구멍이 나니까 그렇게 지금 그렇죠. 돼버리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수근님 최강시사에 늪에 빠졌어요. 오프 언박싱 안 들으면 하루 시작이 어색해요. 네, 이런 문자 보내는 네. 분들이 실제하는 분들입니까? 실제하는 분입니다. 자동 강수근님. 생성돼 갖고 자동 생성 AI 아닙니다. AI 아니에요. 예.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 실태에 관해서 일부 공개를 했는데 박죽성 뉴스타파 기자하고 하승수 변호사가 이번 주에 출연했죠. 수요일이었나요? 수요일에 최경련 이슈 오도독 잘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거기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제 예. 또
공개를 했는데요.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대검찰청하고요. 서울중앙지검이 사용한 특활비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매달 평균 4억 정도의 특수활동비를 받았고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2년여 동안 재직을 하면서 38억이 넘는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역대 총장들이 거액의 특활비를 구체적인 증빙 자료 없이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고 또 특정 개인에게는 1억 5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이 됐는데 이 특활비가요. 용처가 일정한 정기 지급분이 있고 통치자금으로 불리는 총장 몫의 수시 지급분으로 나뉜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거의 절반 정도 되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특수활동비에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예. 이걸 정기적으로 지급을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정기적으로 특수활동이 있나 보죠. 뭐. 네, 아무튼 29개월간 대검과 중앙지검이 사용한 특활비의 예. 총액은 292억이고요. 이 가운데 136억, 46.6% 정도가 총장이 임의로 쓸 수 있는 수시 지급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윤 대통령만 하더라도 총장으로 있을 때인 2019년 8월에는요. 4억 1,111만 원이 이제 특수활동비로 배정이 됐고 9월에는 4억 1,431만 원. 이게 총장 몫의 특수활동비 수시지급분입니다. 이거를 혹시 받은 검사들이 국회의원들 과거에 했던 것처럼 집으로 그냥 가져가서 그건 모르는 겁니다. 집으로 가져가서 뭐 이렇게 써버렸다. 네. 이거 뭐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국회의원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어제 저 특정 뭐 총장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예. 어제 뭐 기자회견에서 나온 이름이기 때문에 예. 문무일 검찰총장 재임기 때요. 예.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특활비 자료를 보니까 2억 정도가 증빙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증빙 자료가 아예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기 지급분 같은 경우에는 또 대체로 계좌를 통해서 지급이 되는데 어제 이제 뉴스타파 등이 좀 분석을 해보니까 15명에게는 이게 현금으로 제공이 됐다라고 합니다. 현금으로 원래 예. 특활비 현금으로 준대요. 계좌 이체도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기 지급분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계좌를 통해서 지급이 됐는데 예. 왜 이들 15명에게는 현금으로 지급이 됐느냐. 이들이 어느 직책이고 어떤 목적으로 받아갔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뉴스타파 등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검 주장은 개인이 아니라 부서에 배정된 거다. 그 15명에게 15명. 특활비가 정기적으로 지급이 된 거는 그 기관장이기 때문에 그 부서의 뭐 검사장이거나 그렇습니다. 뭐 이렇기 때문에 준 것이 차장검사 뭐 특정 간부가 아니라 예. 그 간부가 속한 부서에 배정이 된 거라는 게 대검의 해명이고요. 예, 그러면 그쪽에 뭐 검사나 수사관들이 20명이면 20명이 매일 소고기를 뭐 똑같이 나눠 먹었다. 특수활동을 위해서 그러면 인정. 그러면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정기적으로 지급이 됐기 네. 때문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약간 좀 해명이 좀 더 구체적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에서 가장 골치가 아픈 게 이렇게 증빙이 확인이 안 되면 그러니까 이 지출처가 확인이 안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 썼는지 뭐 했었는지 뭐 알게 보냐 알 이렇게 수가 되는 없어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좀 회계 처리에 있어서 좀 의문인 게 저도 뭐 돈 관리해보고 이런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아무튼 뭐 그런 경험을 생각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부서에 주는 돈이라고 하고 특정 팀에 예를 들면 특정 또는 뭐 기관장에게 뭐 500만 원을 줬다고 칩시다. 예. 그 500만 원을 줬으면은 그 500만 원을 받아갖고 기관에 준 거면은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은 다시 나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사팀은 너 수사할 때 지금 여기에 지금 필요한 거니까는 여기 얼마 주고 여기엔 또 얼마 주고 다른 팀에 얼마 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 500만 원을 받은 그 어떤 뭐랄까요 공간이랄까요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금고에 넣어놓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 계좌가 있는 겁니까? 만약에 특정 계좌가 있고 이런 거면 그 장부가 만약 따로 있는 겁니까? 특활비 관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장부가 따로 있는 거면 그거 이중 장부고 이중 계좌고 이중 관리한 게 되는 것이고 예. 지금 그 내역이 있는데 일부러 안 준 거면은 그거는 법원 결정을 위배한 것이고 그렇죠. 어떤 경우든 이거는 문제예요. 저는 뭐 소고기를 사 먹었다거나 뭐 개인이 가져갔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관리가 엉망이었다는 거다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오늘 한국일보 사설 제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렇죠. 점검한 것처럼 그럼. 그런 수준으로 점검해야 된다. 그럼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검찰만 애외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 카르텔도 사람들은 다 법적 카르텔을 생각을 하는데 왜 다른 이권 카르텔을 이야기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내용을 네. 한번 회계사한테 가져가 갖고 물어보세요. 이게 납득이 되는 회계 처리인지. 그래서 이게 무슨 뭐 검찰의 문제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이게 회계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이 특권에 관해서 다 비판을 받고 그 투명하게 하고 있는데 왜 검사들만 그 위에 존재를 해야 됩니까? 우리 다 세금인데
국민 세금인데요. 그렇죠. 3084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참 허무하네요.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양미영님이 아까 김민하 평론가가 이런 사람들이 실제하냐. 양미영님 예 실제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AI일 수 있어요. 네, 정치자를 네네. 아니 이제 그리고 가능성을. 이거는 네. AI가 아니야. 이게 지금 박상호님은 분명히 저를 그 타겟으로 두고 최강시사 듣고 대머리가 되었습니다. 한번 들으면 헤어 나올 수가 없네요. 헤어 아재 헤어. 예, 아니, 다들 개그. 헤어 있으신데 왜 그러세요? 아재 개그를. 네. 이게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진실되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예, 권영준 대법관 후보가 5년간 법률 의견서로 10억 가량 받았는데 이게 서울대 교수 월급보다 더 많이 많았다.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률사무소에 그랬다. 법률 의견서 작성해주고 받은 돈이 그렇습니다. 대법관 후보가 그랬다. 예. 어떻게 이렇게 종이 한 장으로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벌려면 저는 방송을 몇 개를 해야 될까요? 몇 장이겠죠. 한 장은 아니겠지. 몇 여러모로 장이겠지. 의문입니다. 예, 고고하시니까요. 예, 지금까지 민동기 기자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2023)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망치로다가 이제 마무리 이렇게 삐죽하게 더 다듬은 다음에요. 그다음에 열 처리하는 거예요. 예, 담금질이라고 하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2대째 대장간을 지키고 있는 강영기라고 합니다. 73. 여태까지 또 지켜오다가 또 저거 하면서 또 아들이 또 한다고 해서 지금 또 아들이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80년이라는 세월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죠, 지금. 아들이 이제 100년 채운다고 했으니까 채우겠죠, 그건. 예, 이 대장간이라는 게 꼭 있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뭐, 호미, 칼, 뭐, 망치, 도끼, 괭이 맨날 새 것만 사다 쓰는 뭐 쓸 수가 없는 거고 새 거 사다가 이 망가지면 권쳐서 쓰고 그래야 이 대장간이라는 게 저건 거지. 대장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대장간 없으면은 뭐 어디 가서 할 데도 없고 필요해요. 이게 대장간은 많이 젊은 사람들도 많이들 배워서 이 전통을 이어나가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도 이 대장간은 있으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세요.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갈등을 줄여갈 수 있길 희망합니다.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소서인 오늘 경기 남부와 강원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 계신 분들은 더위에 대한 대비 잘 해주셔야겠고요. 충청 이남엔 다시 장맛비 소식이 있어서 산사태나 침수에 대한 대비를 꼼꼼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가 먼저 시작된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전에 그 밖에 남부와 충청권 남부까지 비가 확대할 텐데요. 충청 남부와 경북 북부는 5에서 30mm 정도가 오겠지만 그 밖에 남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최대 100mm, 남해안과 제주도는 일요일 아침까지 150mm 이상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시간당 30에서 최대 60mm의 폭우가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전남의 경우 오늘 낮까지 다시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고요. 전북과 경상권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 아침 사이 가장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33도, 제주 32도, 대전은 28도, 광주 25도, 부산 24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늦은 오후 경기 남동 내륙과 강원 남부 내륙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25.3도입니다. 박다유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링 밖으로 나간 박치기 왕 만나는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또 박치기 상대 누구를 박치기 하시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 사실 최경영의 박치기를 살짝 해야 될 것 같아요. 살짝 오늘 원희룡 장관? 원희룡 장관하고 네.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약간 좀 화를 많이 내셨거든요. 그때 저기 영상으로 보니까 그 화가 그렇게 많이 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이제 네. 그 기존 고속도로 노선을 정하는 입장에서는 네. 나름대로 그 이제 그 국토부에서 정하는 방법은 그 옆에 누구 땅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 고속도로가 그렇죠. 가장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효율적이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노선을 정해야 되는데 아마 그 원희룡 장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고속도로가 비용을 절감하면서 가장 저 사람들이 이용하기 적합한 방식으로 노선을 정했을 텐데 난데없이 대통령 가족의 그 부동산을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 노선을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원 장관 입장에서는 뭐 그동안 스스로가 굉장히 그런 공정하게 살아왔는데 마치 대통령 가족의 이권을 챙겨주기 위한 방식으로 이 노선을 정했다라고 비판을 받으니 그에 대해서 좀 격분한 것 아닌가. 화가 났을 거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저도 변경안이 만약에 맞다면 거기에 강상면이 조금 더 들어가잖아요. 네. 양평은 바로 옆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양서면 원래 기존에 가려고 했던 거는 양서면은 초입이고 네. 양평군에 그러면 양서면 소정면을 양평 아시는 분들은 자주 잘 아실 테고. 저도 자전거 타고 그렇죠. 자주 가서 그쪽에 잘 알아요. 그러면 이제 고속도로하고 초입까지 놓느냐 아니면 조금 더 들어가서 양평읍 그 옛날 구도심까지 들어가느냐 뭐 이런 문제인데 네. 이런 문제인데 그러면 변경안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타를 다시 해보니까 날지 아니면은 뭐 주민들이 뭐 수천 명이나 수만 명이 어떤 민원을 넣어서 랄지 뭐 보통 이런 고속도로 사업할 때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런 게 이제 제출 받았는데 뭐 경제성 평가뿐만이 아니고 정책적인 고려까지 다 해보니 강상면이 맞더라. 라고 설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설득이 전혀 수용이 안 되고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것은 그냥 김건희 땅값 올려주기 위한 거다. 또는 뭐 대통령 장모 되시는 최은순 여사의 땅값을 올려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막 아마 무지막지하게 주장을 하고 더 나가서 그것을 정치 쟁점화하고 또 원희룡 장관 또 해임 건의안 내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뻔히 보이잖아요. 아니 그럼 그렇다 쳐. 그러면 이거 변경안은 안 된다고 쳐요. 갑자기. 네. 그럼 변경안이 왜 뭐 국민의힘이나 정부는 갑자기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여하튼 예비 타당성이 끝났는데 변경이 된 거는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가 야당이나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되니까 그럼 기존 안으로 그냥 하면 되잖아요. 양서면으로.
기존 안에 대해서 또 많은 문제가 제기되니 이 나름대로 이것을 국민들이 그 활용하기 편하게 새로운 노선을 일부 추가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니 이 문제를 그냥 그 끌고 갈 그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이게 원희룡 장관의 마음인지 아니면 원희룡 장관이 아닌 대통령이나 여사의 마음인지 그것도 궁금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국민들은. 그러나 이것은 이제 주무장관이 결정하는 일이고 또 자신이 어떤 형태로도 뭐 청탁이나 무슨 제3자로부터 어떤 의견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잖아요. 제3자로부터 청탁이나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없으면 왜 그럼 바뀌었지라고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그럼 바뀐 거야?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근데 기본적으로 그 고속도로든 어떤 도로를 노선을 정할 때요. 처음에 그 정해서 정한 노선은 대체로 비용을 적게 들이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장애물 예를 들어 큰 산이 있으면 터널을 뚫어야 되잖아요. 뭐 그런 장애물을 피해서 노선을 정해요. 먼저. 강상면에 큰 산이 있거든요. 한 700m짜리 산이 있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주민들이 거기보다는 이런 방식이 훨씬 낫다라고 또 의견 제시를 많이 해요. 민원도 넣고. 그러니까요. 그거 뻔할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노선의 극히 일부잖아요. 전체 노선의 극히 일부를 좀 더 주민 생활에 편하게 노선을 정해보겠다고 정한 것이 오히려 또 다른 논란을 제기하니 그러면 일단 모든 걸 중단하겠다 이 정도의 그런데 이렇게 발언이죠. 딱 중단하겠다고 한 거는 원희룡 장관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잘 몰랐었던 것 같은데 같이 회견에 참여한 이거는 어떤 용산과의 교감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일이고 어쨌든 대통령에게 이런 고속도로 노선을 그 중단시킨다는 것까지 미리 보고하고 허락을 받을 그런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그래요. 이번 혹시 왜냐하면 원희룡 장관 출마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총선과 어떤 연관성은 없을까요? 근데 양평에서 출마하는 것도 아닌데. 양평에서 출마하는 건 아니지만 그 상황을 정치적 상황은 일단 잘 마무리를 짓고 근데 사실 그것도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 민생 현안이고 양평군 주민들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 땅 문제는 사실 정치적 논쟁이잖아요. 그러면 주무장관은 민생 현안의 본질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생 현안을 위해서 이 기존의 정했던 노선보다 조금 더 진행되고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돈은 많이 들 거 아니에요. 훨씬. 그렇지만 그 지역에 자전거 타고 저는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요. 꼭 강상면까지 가시지는 않잖아요. 되게 양서나 이쪽에서 다 멈추고 이렇게 가잖아요. 멈춘 게 아니고 그래서 충주로 해서 대구까지 갔죠. 충주까지 가요? 대구까지 갔죠. 진짜요? 그런데 그 고속도로 노선 자체가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그 노선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편리하고 그다음 교통량도 분산이 되고 많아진다. 그런 보고를 받거나 그렇게 해서 노선이 이렇게 정해졌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좀 논란은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왜 바뀌었는지. 그러면 또 새로운 노선으로 결국 그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어차피 앞으로 시간을 두고 해결을 해야죠. 원희룡 장관은 나오기는 나올 것 같습니까? 총선에? 우리 당에 지금 중진들의 필요성, 중진들이 활약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희룡 장관 같은 분도 총선에 출마할 그 아주 좋은 자원이죠. 출마 지역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 그 거명이 되긴 되던데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뭐 고향 뭐 이쪽 그건 아닙니까? 그건 처음 듣는 얘기. 그거 처음 듣습니까? 예. 어쨌든 예. 뭐 출마를 하려면 또 출마 지역을 선정을 해야 되니까 조만간 뭐 예를 들어 장관직을 그만두고 나와서 정치 활동을 한다면 그때 이제 잘 보이겠죠. 한동훈 장관이나 김은혜 수석도 그분들도 우리 당이 이제 앞으로 총선 국면에서 그 새로운 얼굴로 또는 뭐 새로운 그 사람을 수혈해서 당의 인재를 구성할 때는 꼭 필요한 인재들이죠. 근데 그 당의 어떤 전략적인 공천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또 각 중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견급들이 원하는 또 지역이 있을 텐데 그거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이야기가 이미 돌았을 것 같은데요. 누가 어느 지역에 뭐 아직까지 그런 정도의 낌새는 없어요. 없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당의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당무감사라든가 또 조강특위라든가 이런 결정을 통해서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총선 때 되면 그 정당이 선거에 이길 국리를 해야 되는데 선거 이기려면 예를 들어 뭐 대통합이다 또는 뭐 혁신이다 어쩌고 많은 이야기를 내놓고 사실은 그 공천을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해온 것이 지난 20년 동안 우리 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발 이번에는 좀 합리적으로 결정을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의원님도 나오시죠? 저는 뭐 여건이 지금 당장은 그 우리 당의 당원권이 정지된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죠. 그러나 뭐 그 여건이 된다면 출마할 생각이죠. 만약에 국민의힘의 이름으로 못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저는 5번이나 공천 떨어져 봤는데 무소속으로 출마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번 상황을 어떻게 또 받아들이고 또 이겨낼 건가는 아직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죠. 그래요? 네. 예. 그 의원님도 혹시 신당이나 뭐 새로운 뭔가 생각은 안 하세요? 그 우리나라에 오랜 동안 양당제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대체로 그 소선거구제를 택하는 나라는 주로 양당제가 그 늘 국민들에게 좀 더 그 호소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새로운 당이 국민들의 정말 호응을 받고 출연한다면 예컨대 프랑스에서 그 마크롱 대통령이 새 당을 만들어서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도의 그 신당이 출연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의 그 노선이나 입장을 보면 그렇게 저는 별로 성공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신당, 금태섭, 양향자 그분들이 과연 왜 신당을 만들어서 정치적인 의사 표시를 하고 또 총선에 참여해서 집권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전혀 없거든요. 자기 당에서 결국 맞지 않아서 그렇게 나와서 신당을 만든다면 성공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요. 예. 근데 금태섭 양향자 이야기만 나오다가 추미애 전 장관이 갑자기 또 뭘 이야기를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바라보는 민주당 내부의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건 탕난 정치다. 그러니까 뻐꾸기가 자기 알을 남한테 맡기듯이 키워서 이제 다른 신당을 조국 전 장관과 손을 잡고 그리고 그 민주당의 지지층을 이끌고 뭔가 다른 정치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다. 그 업계에는 손혜원 전 의원이 훨씬 더 선배죠.
손혜원 전 의원이 훨씬 선배다.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추미애 장관 또 그 조국 장관이 신당을 만들어서 별로 그 크게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준 최고 공신이 추미애 전 장관인데 이번에 또 여권에 우리 당의 총선 승리를 또 가져다 줄 엑스맨 또 그 역할을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닌가. 또 한 번 엑스맨인가. 네. 근데 이제 추미애 장관 개인 스타일은 보면 다른 사람 말을 뭐 크게 그 고려해서 결정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번에 추미애 장관께서는 조국 장관과 함께 신당을 꼭 만들어주기를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꼭 만들어주기를. 네. 그게 국민의힘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뭐 전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청래 의원이 내 기쁨을 뭐 남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던. 예. 예, 비슷한 기쁨이다. 네. 예. IAEA 최종 보고서는 뭐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뭐 보니까 뭐 별다르게 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시료 채취 한 번 하고. 네. 근데 2차, 3차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었고. 네. 그리고 뭐 환경, 생물에 관한 뭐 조사 이것도 뭐 없고 뭐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금 오염수라고 불리는 그 원전 그때 당시 원전이 그 손상을 입었을 때 그때 모여 있던 이 그 물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료를 채취해서 방사능 오염의 수준을 측정해 보면 가장 정확한 거잖아요. 그 외의 다른 부분은 굉장히 부수적인 이야기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나토 정상회담 있고 뭐 이럴 때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만나신다고 하는데 네. 그때 국민들 좀 속 시원하라고 한마디 하면 안 됩니까? 뭐 이게 좀 이 국가 간에 그래도 아무리 이게 핵 쓰레기라고 환경단체들은 표현을 하잖아요. 처리가 됐건 안 됐건 간에 그거를 믿을 수가 없다는 국가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아무리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깨끗하게 처리를 했어요. 남의 우물에 그걸 버립니까? 비유는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남의 우물에 버린 적도 없고 그것이 음식물 쓰레기도 아니고. 아니 깨끗이 잘 처리했다고 쳐요. 그것은 깨끗이 처리되는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뭐 방광기에 이른다든지 이렇게 해서 핵물질이 오염되는 시간이 지나고 그것을 또 방류했을 때 그 일대 해역에 어떤 문제가 있고 하는 문제지 지금 말씀하신 뭐 생물적인 어떤 결과까지 IAEA가 관여하는 것은 아니죠. IAEA는 지금 오염수가 방류되었을 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일본 주권의 문제다. 실제로 저는 저 동일본 그 원전에 직접 가본 사람이에요. 뚜껑이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또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직을 걸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한 말인데요. 민주당이 제기한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중단 백지화 선언했는데 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민주당의 날파리 송동 원인을 제거하겠다. 갑자기 중단 선언을 했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황당하죠. 아주 황당하고요. 예. 뭐 먹힌 놈이 성낸다고. 예. 예, 그리고 도둑질하다가 들키니까 더 공격을 해야 되는 칼을 들이대는 형국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의심 가는 부분이 뭡니까? 핵심 내용은? 의심 가는 부분을 넘어서요. 예.
그냥 세상에 많잖아요. 다 드러났죠. 예, 하나씩 설명을 해주세요. 예. 2005년, 2007년경부터 그 양평군에 두물머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여러 번 다녀왔는데요. 예. 거기 많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죠.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예. 그쪽에 교통 정체가 심해지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교통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놓기로 한 거죠. 예. 하남시에서부터 양평의 양서면까지. 그렇죠. 그렇게 놓기로 되어 있었고 이게 오랜 세월이 거쳐서 드디어 2019년에 예타가 시작돼서요. 21년에 예타가 끝났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예. 예비 타당성 조사죠. 예. 예비 타당성 조사는 돈이 500억 이상이면 기재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하남시에서 양평군까지 양서면까지는 정말 몇 년에 걸쳐서 약 2005년부터니까 한 15년 걸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예타가 끝나서 고속도로가 놓이는가 보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작년 7월부터 이 얘기가 나오더니 그 노선 자체가 양서면이 아니라 강상면으로 바뀐 거죠.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뀌었는데 예타까지 끝나고 강상면으로 바뀔 수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강상면에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최은순, 장모, 오빠, 동생들 이렇게 그 땅, 일가의 땅들이 왕창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예타가 있던 고속도로가 중간에 길이 바뀐다? 황당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렇게 하면 돈도 엄청나게 더 들고요. 예. 그리고 이 바뀌는 과정에 주민 설명회 이런 것도 없었다 그러고요. 주민 설명회 없었다? 예, 있었다고 하는 건 김성교라고 예. 당시 그 지역 국회의원이죠. 그 사람이 제가 바꿨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주민 앞에 했다는 걸 전해 들은 사람들의 얘기가 있고요. 이렇게 고속도로까지 대통령 부인 가족 일가가 있는 땅으로 노선이 변경됐다. 황당무계한 일이죠. 황당무계한 일인데 여기에 국토부 장관이 날파리우는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되돌려 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게 축기의 답변이에요. 예. 국토부 장관이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다시 돌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전면 백지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전면 백지화할 수 있는 권한이 국토부 장관에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그런 권한이 있을 수도 없고요. 예. 전체적으로 황당하고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하고 그리고 책임질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반론 차원에서 제가 여쭤볼게요. 네. 거기 그 강상면에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다라는 거를 양평에 누가 알았다거나 또는 국토부가 알아서 변경을 했다라는 정확한 어떤 증거나 뭐 이런 거는 아직 없잖아요. 그죠? 중요한 거는요. 예. 양평군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왕창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던 사연입니다. 그 공공지구 때문에. 예. 공공지구 때문에 떠들썩했고요. 예. 그리고 이 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요. 예. 우선 작년 국정감사 때입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인데요. 예. 국토위의 한준호 의원이 바로 원희룡 장관에게 질의를 합니다. 질의를 하면서 당시 강산면 병산리의 땅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라고 하면서 그때 내놓은 건 18페이지 정도 돼요. 표를 쫙 그려가지고 띄웠더라고요. 이미 화면에 국회에서. 예.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작년 국정감사에 그러니까 화면에 딱 띄우고 국토부 장관 원희룡 장관에게 묻습니다. 여기에 이 땅들이 임야였던 게 형질 변경이 됩니다. 대지도 있고 이렇게 땅이 많은데 이게 갑자기
땅값이 왕창 뛰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원희룡 장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묻고요. 원희룡 장관이 답변을 잘 못하죠. 예. 그러자 한준호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병산리의 땅인데요. 이게 강산면 병산리입니다. 예. 이 땅이 김건희 여사 가족 일가의 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쫙 설명을 합니다. 어제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내가 장관직을 걸겠다. 정치 생명을 걸겠다.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루도 안 돼서 그거 찾아냈어요. 왜? 한준호 의원이 그때 이거 쫙 재산 목록 들고 질문했는데. 그 원희룡 장관은 이미 강상면에 김건희 일가 땅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때 질의하고 화면에 띄워준 걸 다 알죠. 그러면 이 국회의원의 질의고 이런 내용이면 그 국토부 관계자들은 뒤에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알죠. 내용 알고요. 그리고 원희룡 장관은 당시에 정책 관련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캠프에 있었고 정책 아마 본부장인가 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웬만한 내용들은 주요 인물로 이슈가 되는 것들은 알고 있지 않을 수가 없고요. 공흥지구 땅이라든지 양평군에 있는 땅이라든지 제가 보기엔 그럴 수밖에 없는데 빼도 박도 못하는 건 한준호 의원이 딱 질의를 하면서 그걸 띄웠던 거죠. 그러면 이 땅이 왜 있는지 왜 값이 올라갔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국토부 관계자들이 다 그 상황도 체크하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뭐 그다음 답변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얘기해서 마치 단호한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잘못된 거고요. 벌써 다 드러났고요. 제가 그 땅이 어떻게 있는지를 대통령 재산 등록을 직접 찾아봤어요. 예. 찾아봤더니 거기에 김건희 여사의 땅이라고 가족과 함께 있는 땅이 대통령 재산 등록에는 12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한준호 의원이 질의할 때는 18개고요. KBS는 지금 KBS가 말할 때는 29개가 됐어요. 예, 29개 필지로 확인했어요. 대통령 재산 등록에 올라온 걸 제가 직접 찾은 것은 12개인데요. 그러면 그전엔 18개, 또 29개. 거기에 더 뭐가 있는지는 뭐 그들이 내놓기 전에 모르고요. 그러면 산 시점이나 이런 것들 그 재산 등록이 잘못돼 있는 건지 산 시점이 그 다음인 건지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산 시점은 그 전이죠. 그 전이지만. 산 시점은 그 전부터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땅이고요. 예. 그 땅이 중간에 형질이 변경되면서 가격이 오르고요. 뭐 임야가 또 뭐 무슨 임야로 변경되면서 가격이 오르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한준호 의원은 질의를 했던 거예요. 그때가 10월인가 그렇습니다. 작년 10월에. 근데 한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의원님. 네네. 근데 제가 상식적으로 이미 이렇게 알고 있는데도 드러내놓고 이거를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게 에이타까지 끝난 거를 변경하는 게 이게 상식적이지는 않는데. 상식적이지 않고요. 예. 이해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김두관 의원이 국토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예. 그럴 때는 의원님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제가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확 드러나고 나니까 더 세게 나오고 전면 백지화를 한 건데요. 예.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10몇 년 동안 15년 동안을 기다렸던 양평군 군민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고 알겠습니다. 이것을 백지화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은 언론인들도 저희들에게 연락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 엄청 큰데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요?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대통령께서가 여기 이렇게 땅이 있는데 그걸 국토부에서 잘 모르고 변경하면서 모르고 근데 김성교 의원은 알았던 것처럼 이야기했던 게 있고 이러니 원희룡 장관도 그때 확인해 보겠다라고 답한 게 있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가자. 배종찬입니다. KBS로 오는 길이 너무 행복해서 다 잊어버렸다. 시사본부가 역시 전통이죠. KBS의 역사라고 봐야 돼. 가장 공정한 방송이다. 고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고정해줘요. 배종찬의 시사본부 평일 낮 12시 20분 매일 고정입니다. 일라디오도 고정. 화이팅. 진행은 서툴지만 내용은 알찹니다. 진실의 편에서, 정의의 편에서, 약자의 편에서 뉴스를 전합니다.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더 많이, 더 오래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오후 5시 5분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최경영의 최강 시사. 심리로 들여다보는 세상 이야기. 뉴스는 심리다. 네,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 사회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뉴스는 심리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뭐 뉴스는 심리다 스몰 토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모두에 제가 7시 20분에 뉴스 언박싱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질문을 계속 보내주시면 됩니다. 스몰 토크만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스몰 토크,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스몰 토크입니까? 뭐 청취자들에게? 일종의 사실 뭐 스몰 토크가 무슨 뭐 학문적 용어는 아니지만 이제 많이 우리가 쓰잖아요. 예. 쓰는데 뭐 이런 용건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용건이나 용무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 모든 표현들. 그러니까 오늘 용건이나 용무와 관련되지 않는 모든 표현들. 네, 그러니까 오늘 저 앉자마자 앉았는데 다시 이번 주 너무 덥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눴잖아요. 예. 근데 용건은 뭐냐면 오늘 방송을 잘하자. 그렇죠, 그렇죠. 이거죠. 그런 거죠. 근데 앉자마자 저한테 자 교수님 오늘 방송 잘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이번 주 너무 덥지 않았나요? 이런 얘기를 맞습니다, 하죠. 맞습니다. 네, 네. 예. 그런 모든 종류의 용건 목적과 직접적으로 맥이 닿아 있지 않지만 그거를 오히려 더 잘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거를 모든 종류의 대화들이겠죠. 자기의 용건이 진짜 있는데 그거를 잘하게 만들어주는 것들. 그렇죠. 네. 일상의 대화들. 네, 네. 근데 저는 진짜 이게 약하거든요, 사실. 엄청 약합니다. 제가 그 지인분들한테 많이 이제 보시니까 제가 그런 얘기들 물어보면 20대 30대 그게 아예 없던 분이었다. 없어요. 네. 제가 그래서 사실은 제 아내가 가장 불만을 터뜨리는 게 뭐 전혀 말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이야기 아니면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이야기는 온통 다 이제 일에 관련된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리고 그게 당연하고 왜 다른 게 중요하지 이런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지셨잖아요. 지금은 조금 달라졌죠. 네. 쓴맛을 봐서. 그러니까 인간이 기계처럼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만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라 아니죠. 그런 유기체가 아니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 네. 근데 제 과거의 생각에는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지금도 조금 남아 있는데 사실은 스몰 토크를 꼭 해야 되나? 네. 이 귀찮은 걸. 네. 그리고 잘 되지도 않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해야 됩니까? 사실 스몰 토크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교감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뭐 반드시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 꼭 하게 되는
꼭 하게 되는 그런 대화고요. 예를 들어서 그 스몰톡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조금만 상대방이 덜 해줘도 우리가 약간 섭섭한 것들을 느끼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어떤 상점에 갔는데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안녕하세요라고 이제 그 상점 사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예. 뭐 필요하세요? 이러니까 살짝 정말 살짝 아니 나는 안녕하세요라고 했으면 어서 오세요 요 정도 하시고 뭐가 필요하세요 그렇구나. 해야 되죠.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서로가 났을 바로 때 이해되네. 네네.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났을 때 자 우리는 용건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렇죠. 용건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 용건만 주고받는 그런 기계적 관계가 아니고 그렇죠. 오늘 우리 만나서 짧은 인연이지만 서로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거다. 이게 왜냐하면 사람의 얼굴을 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 자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지난 수십만 년 동안 인간이 낯선 사람의 얼굴을 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예전에는 목숨을 거는 일이었거든요. 몇만 년 전에는. 그래서 악수라는 것도 생기고 그렇죠. 다양한 문화권에서 서양 사람들은 무조건 웃으려고 하고 그렇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부족하면 코를 비비기도 하고 그렇죠. 막 이러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안전해. 난 당신한테 적대적이지 않아. 네네네. 그런 얘기들을 서로 하면서 우리 머릿속에서 필요한 용건들을 해결하지만 그것만 끝내지 않고 오늘 나는 안전한 삶을 살았다. 네. 위협적이지 않는 사람을 만났다라는 그런 걸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잘 웃고 스몰 토크 잘하고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웃지 않으면 약간 좀 무섭게 생겼다거나 또는 우리처럼 농경사회의 어떤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발달해서 우리는 굳이 스몰 토크를 할 필요가 없는 사회였다거나 그래서 저처럼 스몰 토크는 못 한다거나 이런 어떤 인종적인 민족적인 이런 게 있습니까? 문화적인 게? 논문을 쓰셔도 될 정도로 지금 아주 잘 정확하게 그래요? 네.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죠. 그렇습니까? 근데 요걸 그래서 조금 더 역으로 바꿔보자면 그런 공동체적 사고가 나만 가지고 있을 때 그러면 내가 스몰 톡을 덜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군요. 나는 그 사람을 무조건 공동체라고 생각하니까 알아주십시오. 우리 하나 이러면 집에 계시는 분 알아주십시오. 저는 공동체라고 무조건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스몰 토크가 적은 분들을 위해서 약간의 이제 변명이나 아니면 편을 들어드린다면 우리가 같은 편이야 알잖아 이런 생각이 원래부터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좀 덜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서양은 이제 그게 아니니까. 서로 저도 처음에 아니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쓸데없이 요즘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느냐 날씨는 어떠냐 그다음에 이 도시에 처음 와서 불편한 거 없느냐 자기가 해결해 줄 것도 아니면서 그렇죠. 근데 물어보나 했더니 서양 문화는 아무래도 조금 더 그 개별 개인이 파편화되어 있으니까 개인주의가 발달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그걸 서로 맞춰보고 시작해야 되는 것들이 당연하죠. 그렇군요. 하지만 우리 사회도 이제 상당히 그렇게 됐지. 사실은 그렇게 돼 있죠. 우리 공동체라고 아파트 바로 옆에 사는 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죠. 서로 간에 그냥 얼굴 한번 보고 이렇게 딱딱하게 그냥 지나가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옆집에 사시는 분이랑 한 10년 전에 어떻게 친해졌냐면 한 몇 년 동안 그래서 되게 서먹했죠. 스몰 토크 주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10년 전에 눈이 많이 온 날 이제 서로 눈을 치우는 거죠. 저희는 이제 아파트에 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눈을 좀 치워야 되거든요. 집 앞에 있는 눈을. 치우는데 이제 그분이 어렸을 때 눈싸움 할 때는 참 눈이 오는 게 좋았는데 그랬더니 제가 아유 그렇죠. 근데 저는 군대에서 눈 치울 때가 갑자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느 부대를 나왔냐. 그렇죠. 우리 때는 몇 개월이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만나면 이제 반갑게 인사하고 이렇게 생기면 서로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근데 되게 중요한 건 그분도 그래서 저도 그 옆집에 사시는 분한테 이사 가기 싫다고 이웃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네. 그렇죠. 네. 그러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동네 좋은 동네 살고 싶다라고 하지만 좋은 동네라는 것 중에 하나가 나랑 이렇게 가까운 이웃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능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돌아가는 것 같지만 더 좋은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남탓만 하면서 왜 우리 마을에는 우리 아파트 단지에는 공동체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없었던 거네요.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주위로 모임이나 뭐 모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잘 뭐 그렇게까지 뭐 패거리나 아니면 막 그냥 막 이렇게 아주 까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좋은 적당히 괜찮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기만의 색깔이 있어요. 그 스몰 토크에.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뭐 식사를 위주로 이렇게 물어보신다든가 날씨를 위주로 물어보신다든가 뭐 아니면은 뭐 애완동물 뭐 여러 가지 자기만의 몇 가지의 레파토리가 있어요. 레파토리. 그거 이제 뭐 그냥 갑자기 앉아가지고 그런 말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근데 김팔육님이 스몰 토크가 수다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신 게 있고요. 그다음에 조혜숙님은 표현하지 않은 마음은 읽기가 힘들어요. 최경영 기자님 부인분께 스몰 토크 많이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혜숙님. 알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스몰 토크가 수다입니까? 물론 수다도 스몰 토크도 수다도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말을 많이 하고 오늘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경우는 수다라고 좀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스몰 토크는 어쨌든 분명히 이 대화의 지향점은 있는데 잠시 그거를 옆에 두고 그 다음에 하는 마중물 같은 대화를 얘기하겠죠. 뭐 그게 그렇게 구분의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 이거 작정하고 그 언어를 연구하는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진짜 여기 녹음기 채워놓고 정말 여자분들이 더 수다를 많이 하는가.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 하루에 말하는 양은 여성이랑 남성이랑 큰 차이가 없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남성은 이렇게 하루에 있을 때 내가 목적이나 목표나 원하는 바가 있을 때 갑자기 말을 확 빈도수를 높이다가 그게 이제 다 충족이 되거나 없어지면 갑자기 말을 안 합니다. 평균적으로 남성들은. 그렇군요. 근데 상대적으로 여성들은 하루에도 오전 10시에도 이 정도 말을 하고 오후 4시에도 이 정도 말을 하고 이렇게. 그렇군요. 그게 잘 배분돼 있죠. 아, 그렇구나. 근데 남성이 50대 정도 되면 이제 그걸 이제 좀 쫓아갑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아직도 쫓아가기 힘든 나는 뭔가. 9891님, 전 또 스몰 토크 안 좋아하는데 친한 이들에겐 적당히 대화해도 편하고 안 친하면 일부러 말을 시키고 쓸데없는 말을 해서 저 스스로도 왜 그럴까 했는데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근데 스몰 토크라는 명분으로 옆에 잘 모르는 사람이 접근을 해서 어떤 사생활과 관련된 질문을 한달지 뭐 이런 것들은 좀 구분돼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그 정신 건강에 되게 좋고 사람 간의 애착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굉장히 많이 추천드리는 게 장난이에요. 장난.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번에도 또 특히 남자분들이 그런구나라고 고개 끄덕이는 다음에 다음 날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김 교수 말 듣고 어제 집에 가서 장난쳤는데 우리 와이프가 장난치지 말라고. 내 이거 뭐냐고 막 항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죠. 그 자기 기준으로 하면 장난이 아니라 희롱이라고. 상대방 기준이나 상대방의 관점으로 얘기를 해줘야 스몰톡이죠. 스몰토크고 이 얘기는 뭐냐면 장난이든 스몰토크든 뭐 이런 모든 것들 참 우리 인간관계에서 참 하게 되면 참 좋은 이런 연결고리들이 될 수 있는 이런 말들이 내가 이렇게 내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마중물 대화가 되겠구나. 그건 내 기준이죠. 그렇구나. 상대방을 물끄러미 혹은 별 뜻 없이 이렇게 지켜보거나 관찰하는 걸 우리가 잘 안 해요. 그걸 먼저 한 다음에 스몰토크로 해라.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얘기들을 주로 또 조금 더 편하게 대화를 할까 이걸 살피지를 않고. 살펴라. 네네. 그러니까 자기만의 레파토리가 있긴 있지만 그게 만병통치약이 절대 아닌데 앉자마자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 불쾌해하는 분들 계세요. 그렇죠. 네. 앉자마자 결혼을 하셨나요? 네, 라는 거 불편하신 분 계신데 또 어떤 분들은 고등학교 얘기를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아이들 얘기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거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 기준이잖아요. 상대방 기준으로. 네네네. 그래서 아까 그 조금 전에도 나는 참 뭐 이렇게 스몰 토크 같은 게 오히려 좀 부담스럽고 왜 이런 것까지 다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그분과에 대해서 아직 특정한 뭐 얘기거리를 못 찾았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이 나도 상대방한테 안 보여줬고 이런 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하면 당신이 좋을 텐데 그 상대방도 나 자신을 잘 안 봐준 거죠.
그러면 이게 참 힘든 그런 대화가 될 수도 있죠. 아주 사소해 보이는 대화지만. 그러면 이게 약간 좀 기술적인 측면인 거네요. 잘 살펴야 되는 거네. 기술적인 측면이라고 부르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지만. 네, 하지만 이걸 기술이라고 대화를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렇지. 오히려 잘 안 됩니다. 눈치채겠죠. 네네. 바로 상대방이. 제가 이제 강연을 할 때도 오늘 내 강연을 듣는 분들이 내가 오늘 강연을 잘해야 되겠다. 라는 느낌보다는 오늘 내 강연 듣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이 강연 듣고 잘 되셨으면 좋겠다. 이게 더 좋은 강연을 만들어내거든요. 잘 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오늘 나랑 대화하는데 나와의 대화, 이 짧은 대화지만 오늘 그래도 좀 더 기분도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오히려 혹은 이분이 오늘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상대방을 위한 마음이 있어야 궁극적으로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빛을 발하는 거지. 내가 오늘 이 사람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겠다. 내가 오늘 이 사람한테 호감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나 중심의 생각을 가지면 대화들이 대부분 바닥이 혹은 미천이 금방 드러나요. 그러네요. 네네. 그렇게 스몰 토크를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잘 살피고 하면 그 다음에 본인이 진짜 어떤 뜻하지 않는 비즈니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 목적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왜 성공한 아주 크게 성공한 많은 사업가들이나 아니면 비즈니스맨들이 상대방을 이기거나 상대방을 여기서부터 뭘 뺏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절대 사업에 성공 못한다. 윈윈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윈이 뭐냐면 앞에 윈은 상대방을 위한 윈은 그 사람도 오늘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고 나를 위한 윈은 그런데 나도 오늘 내가 원하는 바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군요. 네네네. 그렇군요. 상대방도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 강연도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다. 네네. 그렇게. 그 마음을 먹게 되면은 좋은 일이 하나 일어나는 게 뭐냐면 상대방의 반응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내가 보내는 메시지가 내가 하는 말들에 대한 상대방의 이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반응들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오늘 많은 걸 배우네요. 그러니까 상호 소통해야 되고 인터랙티브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첫 번째는 내가 상대방에게 가야 되네. 그렇죠. 내 마음이. 그러면서 내 관심과 내가 먼저 살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스몰 토크도 이루어지고 이른바 이제 레포라고 하는 그 관계 형성에도 아주 도움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왜 훌륭한 지휘, 심지어는 전투에 있을 때 훌륭한 지휘관들은 너도 죽지 말고 국가도 이기자. 국가를 위해 희생하자가 아니라 꼭 이런 지휘관들이 가장 병사들도 적게 잃고 너도 죽지 말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패튼 같은 사람이 굉장히 전쟁광처럼 그려지지만 거친 목소리로 얘기하죠. 세상에 나라 위해 죽는 병사가 얼마나 제일 바본 줄 아냐? 죽지 마. 집에 가자고. 근데 전투에서는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양쪽의 접점을 찾는 거예요. 양쪽의 접점. 알렉산더 대왕이었나요? 왜 물을 마실 때 손으로 이렇게 좀 보고 아주 신중하게 물을 마시는 막 목이 말라서 막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들은 오히려 전쟁에서 제외하고 그런 것과 비슷한 맥락이군요. 그렇죠. 먼저 좀 사물도 잘 살펴야 되는 게 그게 또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길이네요. 네. 그리고 그런 메시지들을 항상 보면 그래서 접점을 찾아요. 나라 위해서 죽는 것보다 중요한 건 네가 살아서 돌아가는 거다라고 했더니 약간 반응이 좀 그래? 그럼 나라를 위해서 죽는 건 바보 천치다. 하지만 전투에서는 승리하고 가야 돼. 이 양쪽이 다 있어야 돼. 이 말은 좀 더 반응을 하네.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는 수위 조절이에요. 진짜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 아와 어를 계속해서 보고 가는 게 그거 어떻게 다 생각하면서 대화를 하겠습니까? 세상에 습관처럼 무서운 게 없죠. 이게 내면화되고 습관이 되면 점점 상대방의 대화에서 더 볼 수 있게 되고 더 나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편해지는 그걸로 가게 됩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게 사실은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심지어는 그런 사적인 자리에서도 자기 혼자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그걸 안 살피고 접점을 못 찾으니까 가장 큰 문제가 어디서 생기느냐 아십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할 때 90% 나 혼자 얘기하고 상대가 들었어요. 사람이 자기가 말하는 걸 이해하고 말하는 걸 기억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니들은 왜 이거밖에 못해. 이런 식의 일들이 항상 벌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만 이야기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대방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결국 스몰 토크. 상대방에게도 찬스를 주고 나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스몰 토크라고 하는 걸 굳이 우리가 하는 이유는 자, 우리 수평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이런 시간과 그다음에 길이와 권한을 우리 나눠 가지자. 근데 그게 가장 그 대화로 인해 그 이후에 나오는 용건에 대한 대화도 서로가 잘 공유하고 그다음에 동상이몽하지 않는 안전한 대화예요. 스몰 토크 중요한 거였구만요. 신원웅 님이 알렉산더 대왕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기드온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랬군요. 네. 서동열 님이 최강시사도 댓글과도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맞습니다. 예. 나채은 님이 남편, 이게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지금 한 5, 6분 남은 거는 질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나채은 님이 남편은 온 동네 수다는 다 하는데 정작 본인 생각, 의견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고 말을 돌려서 많이 싸워요. 왜일까요? 그러니까 남편이 온 동네 수다는 다 하는데 본인 생각, 의견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안 한다. 저도 주위에 보면은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참 얘기 많이 하는데 자기 거 하나도 안 꺼내는. 네.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무서운 건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유형의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뭔가 두려움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두려움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솔직하게 내 의견을 표현했을 때 오히려 뭐 너 이렇게 주책 맞니? 너 왜 그렇게 어이없는 생각을 하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그 두려움이 대부분 지금 그 남편분은 아주 나이가 많은 성인이시겠잖아요. 뭐 30대, 40대, 50대죠. 근데 그 두려움이 대부분 10대 때 만들어져요. 그렇겠죠. 혹은 20대 초반 대학 생활을 한다든가 그렇겠죠. 사회생활 초반기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게도 사람은 자기가 어렸을 때 만든 두려움, 그때는 뭐가 없습니까? 사회적 말 그대로 기술이 없죠. 사회적 기술이 없을 때 모두 조용한데 교수님 밥 먹고 합시다 이랬다가 굉장히 혼나고. 그렇죠. 자기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그걸 보고 따라했는데 거기서 웃겼는데 여기서 분위기 안 맞으니까 그래서 망신당하고. 근데 이때 만들어진 건 21살 때 만들어진 두려움. 의외로 사람들이 굉장히 이 두려움을 아무 근거 없이 자기의 기량은 향상됐는데 자기의 사회적 기술은 많이 나아졌는데 그 두려움을 정말 노년기까지 가져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 청소년기 때 대학교 1, 2학년 때가 이렇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과도하게 혹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수준으로 이제 만약에 사람들한테 놀림받거나 아니면 곤란한 상황에 처해져서 그걸 지금도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커요. 제주에도 그런 심리학자도 있어요. 그렇죠. 여전히. 자기 안에 두려움이 혹시 뭐가 있을지에 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역으로 당신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원숙하고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냐고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안심하고 근데 말이야 내가 옛날엔 내가 말이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가 좀 편해지죠. 그러면서 자기 말,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해야 지금 아내분도 좀 듣고 상대방이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상대방이 두려워하는 걸 칭찬을 해 주셔야 그 사람이 거기서부터 잠시라도 벗어나서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죠. 6122님은 회사 회식 자리에서 어색한 후배들과 같이 있으면 이거 똑같네 저랑 제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닌데 저도 알아요. 좋은 방법 아니라는 거.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제 고민이네. 6122님. 저도 자주 가지진 않지만 학생들이 교수님 뭐 좀 사주세요. 그래가지고 할 때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요. 어렵죠. 왜냐하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혹은 부모 세대, 선배 세대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에 대한 규칙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잘 배우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르쳤으니까. 근데 후배 세대가 더 어려워요. 원래 말하기가.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초반부에 그 사람들 말하는 걸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또 살펴라. 돼요. 네, 살펴야 돼요. 네네. 말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살펴라. 네, 들고 그다음에 궁금해. 거기서 내가 그래 그런 게 있었어? 궁금해서 조금 더 말하게 해주셔야 돼요. 조금 더 말하게 해줘라. 살펴라. 조금 더 말하게 해줘라.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대화들이 어디서부터 어그러지냐면 이런 말을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좋겠지. 이렇게 자기 법칙, 자기 그 관점으로 얘기하는 게 되게 그러네. 뭔가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미리 판단하고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내가 그나마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나의 상사예요. 그렇지. 그 세대의 규칙들은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죠. 근데 후배 세대는 잘 모르거든요. 모르지. 네네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제 아이들 그 딸이 고등학교 다니는 막내 딸이 친구랑 대화하는 걸 뭐 도청까지는 아니고 그냥 슬쩍 이렇게 한번 들어봤는데 저 세대에서는 저 순간에 말 끊으면 큰일 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들리고 생각이 맞아. 그것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말을 끊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상대방은 그렇게 안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진행자분들도 가끔 그래서 댓글이 올라오잖아요. 왜 출연자 말을 끊으시냐고. 근데 사실은 그게 제가 그 방송의 감 때문에 한 30초나 1분 정도가 넘어가면 그때는 뭐 지루할 것 같아서 말을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하 평론가의 말을 끊는 게 저는 방송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제가 김민하 평론가와 어떤 적대적인 감정도 없습니다. 네, 그걸 좀 잘 이해를 해 주세요. 네. 방송쟁이로서 그냥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정말 안 끊으시는 편이에요. 네, 최영일 기자님. 정말 웬만하면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으시는 편이죠. 그런 편인데요. 그 다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송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어떤 편견 없어요. 너무 길어지면 지루할까봐 그런 겁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이 스몰 토크라고 더 리얼 그룹의 그 노래가 있는데 스웨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 Talking does not always mean you are thinking. 이 사람들 철학적인 것 같아요. 이분들 가사들 정말 의미 있는 가사들 많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스몰 토크, 더 리얼 그룹의 음악 들려드리면서 뉴스는 쉽니다. 김경일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7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최경련의 최강시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Could be worse, I can't complain. And how about you? When it rains, it pours. You haven't changed at all. Small talk is all talk you ever need. If to succeed today, meeting means a lot of greeting. Greeting means a lot of talking. Talking doesn't always mean you're thinking still. Whoa, we love those empty words.